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 수업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유전학 강의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도 유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 바이오시스템 의학부에 현재 재직 중에 있고, 제가 학부 2학년생들을 상대로 유전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뭐, 당연하게 저도 생물학과를 졸업을 했고, 뭐, 전공도 유전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유전학을 오랫동안 배웠었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의대에 재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물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유전학 수업을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전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뭐 너무나 뻔하게 뭐 이런 파란색의 DNA의 모양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멘델의 유전 법칙, 그래서 뭐 우성과 열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제 학생들하고 유전학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씩 굉장히 어, 재기발랄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받았던 가장 좀 흥미로웠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혐알기라고 하는 게 우성이냐, 열성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가 그냥 과학의 대중서나 아니면 애들이 보는 과학 동화 같은 거에 뭐, 이렇게 뭐, 혐알기는 우성이다, 열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유전학자로서 진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혐알기라고 하는 표현형은 무엇인가? 그죠? 혐알기라는 표현형. 혀를 이렇게 말해야 혐알기인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가 진짜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우성인가 열성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 이런 여러 과학 대중서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얼로브, 귓볼이 부착되는가 떨어지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턱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눈썹의 모양, 뭐 보조개 이런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가면 이런 거 막 다 있죠. 뭐 혐알기는 뭐 우성이다, 뭐 열성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 막 사람들이 트위터 같은 데 막 씁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다 열성 유전이다, 뭐 나는 뭐 우성이고 열성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거가 진짜 우성인지 열성인지 연구가 됐던 그런 기존의 사전 문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여기 이제 대학에서 많이들 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겠지만 혐오이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비를 쓰면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샘플을 뭐 수집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런 연구를 비슷하게 했었던 그런 기존 연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멀티 에스닉 지와스를 해가지고 여러 인종에서 지와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얼로브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귓볼의 모양에 대한 그런 유전자 연구를 한 게 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을 연구를 했고, 네 가지 코호트에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연구가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이 23andMe라고 하는 코호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트윈스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DTC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서 키트를 사가지고 침을 뱉으면 뭐 당신은 뭐 무슨 뭐 유전적인 뭐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유전자 검사 그, 그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질병 예측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FDA의 권고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거는 못하고 엔터테이닝 쪽으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싸게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베이 그러니까 계속 이메일로 뭐 당신은 뭐 혐알기가 됩니까? 뭐 귓볼이 붙어 있습니까? 뭐 카페인을 좋아합니까? 이런 것들 물어가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 회사는 뭐 몇십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설문에 응답했던 몇만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귓볼의 모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무려 49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유전학의 상식과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성과 열성이어야 되는데, 뭔가 이 유전자가 왜 이렇게 많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런 비슷한 예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시면
이 구글에 가셔서 인텔리전스 진이라고 하는 지능 유전자까지 치면 자동 검색어로 from mother라고 뜹니다. 이 지능 유전자라고 하는 게 엄마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낭설이죠. 일종의 과학적이지 않은 낭설들이 되게 오랫동안 퍼져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고 이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런 낭설에 따르면 연구를 해봤더니 뭐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가 X 염색체 상에 있고 남자는 한쪽을 갖고 있고 여자는 두 쪽의 X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X 염색체 유전자가 엄마로부터 오기 때문에 뭐 아들의 지능은 엄마가 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낭설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사실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고 맞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좋은 얘기였지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지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유전체 연구를 해보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애디티브 지네틱 팩터, 도미넌트 지네틱 팩터, 에피스타릭 지네틱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유전자, 그 다음에 유전적이지 않은 요인들, 그러니까 비유전적인 논 지네틱 팩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쉽게 번역을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환경적인 요인은 아니죠. 이 환경적인 요인은 통제될 수 없는 변수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비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environmental factor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4년에 유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가르치는 대학교의 학부 2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부에 이제 의대에 특강도 많이 가는데 뭐 의대생들도 그렇고 뭐 펠로우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내용을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 내가 유전학을 배웠는데, 난 우성과 열성 유전학을 배웠는데, 에디티브 제네틱 팩터는 뭐예요? 도미넌트 제네틱 팩터는 뭐예요? 에피스타릭 제네틱 팩터는 뭐예요?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우리가 폴리제닉, 양적 유전이라고 배우는데, 폴리제닉에 대한 말도 굉장히 생경하게, 생소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폴리제닉은 사실 2024년의 유전학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대에서 이제 재직을 하시거나 그래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와스나 폴리제닉을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유전학을 바라보셨던 분들은 뭐 폴리제닉이야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뭐 학부 때 배웠던 아니면 뭐 대학 때 배웠던 뭐 복합 형질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멘델의 유전과 다른 뭔가 하나의 다른 지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전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모든 질환은 사실 저는 폴리제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가 질환과 편형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페이퍼가 2023년 사이언스에 작년에 등장을 했죠. 이 연구 같은 경우에 뭐냐, 영국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검진 데이터랑 그다음에 유전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분석을 했던 그런 데이터이고 지금 뭐 전 세계 유전체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의 그런 유전체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임상정보 데이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우리가 수집했던 여러 가지 형질들 중에 과연 몇 가지가 멘델의 유전을 따르고 멘델의 유전은 여기서 우리가 도미넌스라고 표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죠? 3대 1에. 그리고 에디티브, 이건 이제 폴리제닉의 근간이 되는 요소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렇게 리니어하게 유전형에 따라서 표현형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폴리제닉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형질을 봤을 때 몇 가지 정도 나타나는가?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멘델의 유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다수의 형질이 멘델 유전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1000개 정도의 트레이트 중에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에디티브 모델, 폴리제닉을 따르고 그 다음에 5% 미만 정도의 정말 소수의 그런 형질들만이 우선과 열성, 그러니까 멘델 유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식, 같은 메소드를 쓰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형질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형질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인트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근간이 되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대 때 유전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 오바마 정부 때 뭐 프리시즌 메디슨 이런 얘기 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정밀의학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유전체 얘기, 뭐 유전학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따라붙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바이오뱅크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2015년에 이제 한 10만 명 단위의 데이터가 공개가 됐고 이제 이후에 뭐 50만 명, 100만 명까지 확대되는 그런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뭐 데이터 공개는 한 10년 전쯤 됐지만 디자인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됐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헬스 레지스트리 그 검진 기관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에서 모았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제 모방해가지고 국가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난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년 동안 아마 이제 1, 2단계로 해가지고 뭐 4년, 5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 텐데, 이런 흐름대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전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도 아마 논문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이 내용들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뭐 15만 명이 연구를 했다. 뭐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뭐 20만 명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폴리제닉, 뭐 스닙, 뭐 지와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맥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그런 그 랜드마크 같은 데이터들 여기다 좀 표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 있고 네,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보다 영국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전학을 제대로 정교하게 연구했던 나라는 사실 여기입니다. 데코드라고 하는 이게 아이슬란드 데이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리 스테판손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께서 1980년대 말부터 이제 디자인을 했던 그런 연구에 해당을 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데이터이고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지금 암젠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핀란드나 스웨덴 데이터들, 특히 이제 핀란드의 핀젠이라고 하는 데이터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좀 소통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유전학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할 때 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학은 일단 내추럴 사이언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해당을 하게 되죠. 유전학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자연 집단에 일어나는, 인구 집단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추럴 사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내추럴 사이언스인데 어떤 내추럴 사이언스냐? 두 가지를 찾아내는,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variation, 그러니까 차이들, 왜 우리는 서로 다른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inheritance, 왜 우리는 부모 세대랑 닮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describe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디스크라이브를 하냐, 무엇을 가지고 기술하냐, 이것은 제네틱 컴포넌트,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전학이 현대 유전학으로 들어왔던 건 한 150년 정도의 역사인데 이 150년 정도의 역사에서 시작점이 됐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던 첫 번째 동인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었냐면 베리에이션이었습니다. 그쵸? 왜 우리는 다른가? 그죠? 왜 우리는 다른가는 너무나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질문이고 뭐 자연에 나갔을 때 강이나 뭐 바다를 갔을 때도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원시 수렵을 했을 때부터 뭐 유목 생활을 했대, 정착을 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식량을 채집할 때, 그죠? 그래서 뭐 강에 가면 이런 식의 다양한 조개들이 있는데 조개의 이런 껍질과 색깔의 모양은 왜 다른가? 그죠? 그러면 왜 다른가에 대한
그런 작동 원리는 뭘까에 대한 생각이 점점 짙어져 가면서 현대 유전학이 공부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지난 100년 동안의 의학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보는 환자들은 왜 같은 그 진단명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표현형은 왜 다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리에이션이 우리 인구 집단에, 자연 집단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유전학을 연구하게 됐던 생각입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도 때 이제 본인이 남겼던 책에도 그죠?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 같은 책들을 보시면 거기도 이제 인구 집단의 베리에이션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학의 컨텍스트, 유전학의 맥락에서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알릴, 베리언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베리언트는 인구 집단에 많으냐, 적으냐, 이런 레어하냐, 코먼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가 이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표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게 컨티뉴어스하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디스크리트하게, 어떻게 이렇게 분절적으로 존재하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전학은 이제 이네리턴스, 이런 유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학 유전학에서 배웠을 때는 뭐 우성 유전, 뭐 열성 유전, 그 다음에 뭐 X 염색체 오는 뭐 유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고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유전이 된다. 그래서, 이네리티드 베리언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변이가 인구 집단에 희귀하게 존재하느냐, 아니면 많이 존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변이가 오는데, 그 변이가 부모의 점라인 전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드노버 점라인 뮤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유전 변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부모의 형질을 내포하지 않는 그런 변이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변이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변이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그런 변이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전 변이 같은 경우엔 유전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 유전체 안에 존재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변이들도 존재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소마틱 뮤테이션이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는 없는 변이지만 살아가는 과정 동안 뭐 칼시노젠에 의해서 혹은 스토캐스틱하게 아주 우연하게 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생체에 영향을 주는 변이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전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그런 패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네틱 컴포넌트, 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제 유전자, 그 다음에 알릴, 지노타입, 뮤테이션, 베리언트, 폴리모피즘과 같은 이런 식의 단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의 단위들은 뭐 영어 단어로는 좀 되게 다르긴 한데, 제가 사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이런 이 용어들이 이 번역어로 우리나라 말로 사용을 하면 사실 좀 이 의미가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유전자라고 번역을 하고 알릴이라고 하는 건 대림 유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유전자랑 대림 유전자는 사실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본어 번역에서 주로 오고 70년대 번역에서 주로 왔기 때문에 이 번역어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미를 아주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들을 우리가 조금 이 양일에 걸쳐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왜 70년대 번역어들이 정확하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관점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 관점의 변화를 그 70년대 스크린샷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용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수정되고 혹은 폐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으실 논문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혹은 그 연구자들 간의 소통에서 이런 용어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고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향후에 연구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꼽는 단어 중에 하나는 success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지와스가 처음 나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좀 많이 사용했었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 용어는 요즘에 이제 라지 스케일 컨소시엄 데이터들 이런 지와스 데이터들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마치 오렌지족 이렇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렌지족 이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화들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어가 변화되는 거,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하냐면 사실 이 우리가 용어나 현상을 기술하는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체 기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7, 80년도 때는 캐로타이핑이라고 하는 이렇게 염색체를 염색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이후에 2000년대에는 마이크로어레이가 등장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NGS가 등장을 하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점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용어랑 그다음에 달라지는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달라짐에 대해서 기술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들도 당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모델이 좀 더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모델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봤을 때, 그리고 대상을 봤을 때, 혹은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술하는가, 어떻게 그 논리적인 방식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900년대 초반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영국 사회 내로 들어올 때는 맨델의 유전 법칙이 굉장히 강력한 울림으로 영국 사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아치볼드 게롤드라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이런 임상 과학자들이 우성 유전, 열성 유전, 이런 유전병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했었죠. 그게 일종의 모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1900년대 초반에는 맨델의 유전 말고도 양적 유전도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유전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아주 분명하진 않았어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전체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양적 유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양적 유전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유전에 대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최근에는 뭐 뒤에서 다시 내일쯤 말씀드리겠지만 뭐 싱글셀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RNA 시퀀싱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단순하게 유전 변이의 수준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패스웨이 어떤 엔도피노타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게 2017년도 때 등장한 옴니제닉이라고 하는 모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관통하는 모델들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통계학자였던 조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모델은 틀렸다. 그런데 몇 가지 모델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유용했으나 뭐 이후에는 또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전학에서의 모델이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게 각기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표현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이 이런 모델을 서포트를 하는데, 뭐, 지금 시대 때는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결국에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이 이런, 이 현대 유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흐름적인 얘기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앞으로가 아니죠. 사실 지난 5년 전부터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는 결국에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구글 클라우드랑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10,000명 정도가 안 되는 단위들을 분석을 했었고, 뭐, 지금도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숫자 유전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때 이제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죠? 프로그래밍이나 통계적인 거를 넘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이번 시간이나 뭐 이번 워크숍 때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빠르면 1년 안에 그리고 뭐 향후 10년 동안은 AI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전체 연구를 할 때 이런 메소돌로지의 발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전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체 분야들이 이런 변증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몰레큘라 지네틱스, 분자 유전학, 그 다음에 파플레이션 지네틱스, 집단 유전학이죠. 그 다음에 퀀터테이티브 지네틱스, 양적 유전학, 그 다음에 이볼루셔너리 지네틱스, 이건 진화 유전학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유전학은 거의 한두 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유전학을 배웁니다. 그죠? 몰레큘러 지네틱스, 분자 유전학을 배웁니다. 분자 유전학이란 무엇이냐? 분자 생물학에 기반한 유전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뭐 우리가 파플레이션 지네틱스, 퀀터테이티브 지네틱스, 이볼루션 지네틱스 잘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뭐 대한민국의 교육도 그렇고 대학의 교육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이런 생물학은 그리고 의학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분자생물학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공부를 하셨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최첨단의 연구였던 몰레큘라 바이올로지, 분자 유전학을 배웠던 세대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크리스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분자적인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하게도 몰레큘라 바이올로지를 중점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르치는 유전학도 당연히 몰레큘라 지네틱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대규모 유전체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도래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내일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유전체 데이터를 배우고 학습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이런 파플레이션 지네틱스, 집단 유전학의 관점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분자생물학과를 나왔고 분자생물학에 기인한 유전학을 배웠는데, 제가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이런 패러다임들이 바뀌게 됐고, 저도 이제 이런 파플레이션 지네틱스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뭐 아주 100% 전공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저도 이쪽에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퀀터테이티브 지네틱스 같은 것들도 빠르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메이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퓰레이션 지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질병 쪽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식물의 육종이라든지 동물의 육종, 그래서 뭐 한우를 키우는데 마블링이 뭐 얼마나 잘 되게 하느냐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연구가 됐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농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파퓰레이션 제네틱스 굉장히 좀 많이 하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최근이었다.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볼루션 지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좀 마이너한 거죠. 한국에서도 한
전체 대학에서 하시는 분이 한 10분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지네틱스에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유전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150년도 정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세션 1부터 세션 4까지 다루고 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절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세션 1에서 시작하는 맨델의 유전학 이게 이제 1800년대 중반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요 얘기부터 이제 한 1900년대 중반까지 들어가는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각각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요 파퓰레이션 지네틱스 좀 반절을 다룬 다음에 이제 NGS로 넘어오는 이 시대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텀인 지네틱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 1으로 가도록 하죠. 네. 세션 1을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 1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세션 1은 맨델의 유전학, 그 다음에 맨델의 유전학과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리컬 지네틱스, 이거를 이제 생체 계측 유전학이라고 부르는데 뭐 적절한 번역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오메트리컬 지네틱스. 이 메트리칼이라고 하는 건 그 수학적으로 공식화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계측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10시 50분까지 우리 한 50분 동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맨델 유전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델 유전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들이 왜 유전학을 연구를 했는가에 대한 일단 근원적인 질문이 들게 되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교과서를 읽으면 교과서 챕터 1이나 2쯤에는 항상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수업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챕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능 문제를 맞추는, 이런 정답을 맞추는 게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 2024년의 관점을 배우는 게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90년대로부터 변화가 됐겠죠. 그리고, 50년 전으로부터 변화가 됐을 거고, 100년 전부터 100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 관점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그런 연구와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 때문에 변화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전반적인 맥락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과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대상자가 바로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로부터 배우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연구들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사람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원전으로 돌아가면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시절에는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브리겐 모탈 티오리. 그래서 뭔가 이런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벽돌이나 시멘트가 섞여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의 구성 요소들이 뭔가 이게 남성의 정액 안에 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여성에게 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히포크라테스의 생각에는 좀 특이했던 건 뭐냐. 이 기본적으로 유전이 되는 형질이라고 하는 건 획득 형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뭐 고대 그리스 같은 게 이제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그때는 뭐 선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뭐 굉장히 큰 이 뭐 팔뚝이나 다리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아이도 뭐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냥 당시에는 뭐 과학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뭐 그리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뭐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뭐 그런 걸 즐겼던, 아고라 같은 데서 그런 걸 즐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이런 관점들을 좀 반박을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인 것 같은 사람한테도 뭐 정상 발달의 아이들이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뭐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스파르타랑 싸웠는데 다리 한쪽이 없어졌어. 그러면 아이가 다리 한쪽이 없어진 채로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닮는 건 블루프린트 티오리, 청사진의 그런 거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정액에서 뭐 이런 것들 요소가 가고 엄마한테도 뭐 가가지고 이런 양음이 만나가지고 뭐 이게 뭐가 세면 뭐 아이가 그 뭐지 그 아들이 되고 뭐 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그냥 뇌피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런 얘기에 해당을 하게 되죠. 이 고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 당시부터 유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더 현대로 왔을 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유전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하나의 또 포인트는 라마르크에 해당을 하게 됐습니다. 뭐 라마르크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기린이 이렇게 높이 있는 그런 풀을 먹다 보면 이 점점 목이 길어져 가지고 그 목이 길어진 기린으로부터 나온 개체는 뭐 목이 길다. 그래서 이거 획득 형질에 대한 그런 후성 유전체적인 그런 유전을 또 이렇게 주장했던, 물론 그 당시 후성 유전체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이 후성 유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라마르크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라마르크도 이제 이런 식의 획득 형질로 인해 가지고 뭐 형질이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폐용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다시 라마르크의 주장도 틀린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틀렸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라마르크 시대 때 다시 또 유전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 중세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신의 관점으로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지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왜 태어났고 인간의 사회는 왜 진화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생물학적인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왜 진화가 일어나는가? 왜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삶을 영위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미 한 1700년대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후에 이제 뭐 찰스 다윈,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찰스 다윈이나 프란시스 골튼의 당시의 책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전 세대랑 지금 세대는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현대적인 유전학, 모던 지네틱스라고 부를 수 있는 현대적인 유전학이 찰스 다윈과 그레고 멘델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 시기 때 활동을 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찰스 다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자연 선택, 그 다음에 적자 생존, 그 다음에 뭐 종의 기원, 이런 용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종의 기원 책이지만,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찰스 다윈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그 당시에는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면 되게 많은 직업들을 할 수가 있었죠. 뭐 목사도 할 수 있었고, 뭐 의사도 할 수 있었고 뭐 시인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통 폴리매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박학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찰스 다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삼촌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이 배를 타고 비그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이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탐험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이제 1800년대는 우리가 흔히 대항해 시대, 항해를 했던 그런 시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이 전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나 대륙을 다니면서 그리고 갈라파고스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동식물들 같은 것들을 기록을 했고 그런 동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같은 형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성들이 이 여러 제너레이션을 지나도 여전히 나타난다. 프리저브드, 보존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종회기원에도 내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혹시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아시겠지만 종회기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의 망치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못을 박아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종이기는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너무 두꺼운 종이를 써가지고 대부분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종이기원을 읽으시면 종이기원이 이제 요런 비그로 내용이 요런 종의 이 다양성이 나오긴 하지만 종이기원의 대부분의 내용은 비둘기입니다. 이 찰사인의 책에는 그리고 기록에는 비둘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비둘기 책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왜 비둘기 얘기를 많이 했느냐?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기 전에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이 중세 암흑이 끝나고 르네상스가 들어오고 길드가 시작되면서 이 소위 말해서 토호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귀족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계층화가 엄청나게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종교인과 그냥 종교인이 아닌 이렇게만 계층화됐다면 이때부터는 이 자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계층화가 시작이 됐고 이 인간의 속성상 계층화가 되다 보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가 명품을 사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내가 뭐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미 1800년대부터 사람들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그런 그 자랑은 무엇이었냐? 뭐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게 아니라 이 팬시 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막 되게 화려하게 육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되게 화려한 이런 야생 비둘기, 뭐 산비둘기, 뭐 맷비둘기 이런 걸 이렇게 잡아다가 이런 거를 그 귀족 모임 같은데 이런 이 럭셔리 모임에 들고 가서 자랑하는 게 이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러스트가 이제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비둘기판의 스카이캐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찰사이는 이런 걸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아, 비둘기가 멋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찰사이는 엉뚱하게도 이볼루션을 생각했습니다. 얘 비둘기는 어떻게 이렇게 진화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도록 진화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동인이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들과 나무들, 이런 새 모양들 같은 것들을 관찰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그 형질의 베리에이션들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질의 그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그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다니면서 편지로 썼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편지를 영국사에 보내면 찰스 다윈이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들이 정말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묶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고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찰스 다윈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네가 관찰했던 갈라파고스에 이렇게 다양했던 식물이나 동물이 다양한 건 맞는데 그러면 그런 다양성들이 네가 봤을 때 다음 세대에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 나타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뭐 현상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 다양성들이 어떻게 유전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찰스다윈은 사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임시적인 이론을 만들게 됐죠. 그 임시적인 프로비저널한 티오리를 이제 이 책에 1968년, 그러니까 종회기원이 발표됐던 시점으로부터 한 10년 후쯤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블렌딩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호남 유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호남 유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부모의 형질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엄마의 형질, 아빠의 형질을 섞어서 그 평균 정도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블렌딩 이네리턴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이 하얀색 꽃과
이 빨간색 꽃이 교배를 하면 이 형제 사이에 존재하는 색깔의 값으로 자녀가 이 자손이 이 꽃의 색깔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섞여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장이 되느냐? 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로부터 몸 안에 존재했던 어떠한 부품들이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체 몸 안에 있는 부품들, 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녀 형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 블렌딩 이너리턴스 주장을 할 때는 재미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이 혈액을 통해서 서큘레이트 하고 있다가 혈액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런 정자나 난자에 모여가지고 결국에 수정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각각의 재미라고 하는 건 애디티브 이펙트에 해당을 하게 되고 각각은 굉장히 적은 그런 기여를 하겠죠, 형질에.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순환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경의 인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acquired characteristic, 그 획득 형질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주장을 1868년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다윈이 워낙 또 유명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동료들이 뭐 찰스 다윈을 싫어했던 사람이라기보단 주변 동료들이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플레밍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 유전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 이거를 섞으면 섞을수록 여러 세대가 지나면 결국에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1세대 때 엄마 아빠가 하얀색 물과 갈색 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둘을 섞으면 베이지색 비스무리한 게 나오겠죠?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결국에 하나의 색깔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블렌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 베리에이션이 그 보존이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이저한 비판은 뭐였냐면 프랜시스 콜턴이 했던 비판인데 이 사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찰스 아인의 사촌이었고 굉장히 박학했던 그리고 괴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 검은색 토끼랑 하얀색 토끼를 서로 혈액을 교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찰스 다윈은 혈액 안에 제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전이 되는 형질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섞었으면 이 프란시스 콜트는 어떻게 가설을 세웠냐? 이렇게 섞으면 아마도 이 그레이 헤어가 나올 거다. 회색의 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사실 자손에게는 이 그 털의 색깔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재밀은 사실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 네이처에 빠르게 반박문을 냈죠. 아, 나 사실 뭐 재밀이라고 하는 게 뭐 혈액에 뭐 이렇게 서큘레이트 된다라고 난 주장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찰스 다윈은 어떤 그 형질의 다양성이 자연 집단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대를 거듭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 말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하지는 못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승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대 때 맨델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쵸? 맨델의 유전은 우리가 1866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때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맨델 같은 경우에 18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맨델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콩을 가지고 이제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1865년도 때 학회에서 이제 브린에 있는 요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요 내용이 이제 1866년도 때 요런 이제 제목의 책으로 나오고, 이제 구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experimental on plant hybrid라고 하는 번역판을 PDF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도 굉장히 깔끔한 책이다. 깔끔한 논문이다.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있고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약간 그러니까 약간 궁금증이 먼저 드는데, 약간 알쓸신잡 같은 궁금증인데, 이 맨델이 왜 유전학을 했느냐? 뭐 맨델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맨델은 사실 그 성직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유전 법칙을 연구를 했지? 근데 맨델이 있었던 브린 지역의 이 브룬이라고 하는 이 브루노라고 하는 지역이 이 모라비아에 있는 이 지금 이 오스트리아쯤에 있거든요. 그 헝가리 옆에 이 지역이 사실
그 당시에는 무역의 굉장히 핫한 교역로였습니다. 모든 곳들이 여기를 통해서 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상업이 활발했던 지역에 해당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델이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오늘 뭐 렌틸콩 뭐 스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시장 가서 장 좀 봐올까?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굉장히 오만 가지의 막 그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뭐 작물들도 볼 거고 뭐 북유럽에서 오는 작물들도 볼 거고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 작물은 왜 이렇지?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게 그럴듯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그 찰스 다윈의 찰스 다윈의 모티베이션과 마찬가지로 맨델의 경우에도 새로운 현상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곳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유전 법칙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델의 법칙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후대에도 기억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카니스트, 굉장히 수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콩에 대해서 이렇게 콩이 동그라냐 쭈글쭈글하냐로 실험을 했었고 콩이 뭐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그 콩을 키울 때 꽃의 모양들, 꽃의 색깔들, 그다음에 꽃의 뭐 위치, 뭐 이런 모양들까지도 다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의 형질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를 할때 맨델이 과학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것들도 약간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약간의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있었겠죠. 그런데 맨델은 이걸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둥그렇다, 쭈그렇다, 이렇게만 딱 고정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쵸? 사실 뭐 둥그렇지만 약간 조금 쭈글쭈글할 수도 있고, 그죠? 쭈글쭈글하지만 더 쭈글쭈글할 수도 있고, 덜 쭈글쭈글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환원주의적인, 굉장히 리덕셔니즘 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 거지만, 맨델의 실험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유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죠.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델의 유전 법칙 3가지가 있죠. 세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어설트먼트,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우성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게 되는 건데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더 그냥 포인트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다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이렇게 교배를 하면 이런 식의 블렌딩 이네리턴스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자가 수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대 1의 비율로 F2 제너레이션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F1 제너레이션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스크돼 가지고 우성의 형질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맨델의 법칙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3대 1의 법칙이 뭐 두 번째 F2 제너레이션에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맨델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맨델은 수십 년에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거를 한 번만 실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몇 번을 실험을 했느냐? 7천 개가 넘는 개체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를 토대로 라운드 쉐입과 링클 쉐입을 보게 되는데 이게 approximately 3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3대 1이 아니라 2.96대 1이에요. 그죠? 이 숫자를 통해서 판별했고 이 맨델이 단순하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7가지 형질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뭐 굉장히 몇 천 건의 이런 그 개체들을 확인을 하면서 3대 1의 비율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대 1의 비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약간 3에 가깝고 얘는 3.15대 1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냐? 왜냐면 맨델 밑에는 부사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이게 웃긴 카툰인데 아 우리 너무 이제 콩에 대해서 질렸다. 맨델이 사실 그 성직자이긴 했는데 조금 높은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과장님급에 해당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좀 이 밑에 부하들이 많았는데
이 밑에 이제 뭐 밑에 있는 그 성직자들이 아마 열심히 콩 키우는데 이렇게 몰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맨델의 첫 번째 법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그리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그리게이션은 무엇이냐? 분리라고 하는 뜻이죠. 이 분리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분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의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분절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이 알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알릴을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때 유전자 혹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말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맨델은 유전자라는 말을 쓴 적도 없고 대립 유전자라는 말도 쓴 적이 없어요. 정확히는 대립 유전자에 대한 개념 비슷하게를 제안을 했고 그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알릴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독일어를 그 영어로 번역하면 이 팩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팩터라고 쓰기도 하고 파티클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죠? 파티클 입자. 그래서 맨델은 당시에 팩터 혹은 파티클이라는 말을 입자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당시에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어, 부모로부터 하나씩 오게 된다. 그죠? 부모로부터 하나씩 오게 된다. 그래서 페어런트로부터 하나씩 오게 되는데 얘는 것들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걸 두 개씩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씩 갖고 있는 걸 엄마로부터 받고 아빠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받을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엄마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자녀한테 주는 거고 아빠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자녀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행위, 주는 현상, 트랜스미션은 랜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것들은 어떠한 의도가 되는 확률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자녀를 낳게 될 때 혹은 뭐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알릴이 전달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전달되는 건 무조건 랜덤하게 일어나고 이 랜덤하게 일어나는 건 equal probability 0.5의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지와스를 이해할 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해당을 하게 돼요. 이 랜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세그리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세그리게이션 할 때 맨델이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델은 이거를 그 이 어떠한 표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맨델의 법칙 얘기할 때 우리가 소문자 R, 대문자 R 혹은 뭐 알파벳 A, 알파벳 B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후에 맨델 사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쓴 게 아니라 맨델이 실제 이때 이걸 썼어요. 그래서 맨델의 논문을 읽어보시면 맨델이 이런 거를 어, 내가 이런 걸 기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기술할 거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맨델의 이 1866년의 책을 읽어보시면 맨델 법칙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쓰여진 뭐 네이처의 이런 저널의 논문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썼어요. 이 우리가 100년 전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그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지금 봐도, 아, 진짜 깔끔하게 썼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 이때 노테이션을 고안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과학자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그레게이션 할 때 뭐 이런 모노 하이브리드 크로스 같은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 디하이브리드 크로스 이런 것도 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델의 법칙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왜 그랬냐면 뭐 이 당시에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게 그 정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정자 안에 이런 식의 작은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모니드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르게 인간의 반쪽씩이 정자도 있고 난자에도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당시에 맨델은 뭐 정자 난자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차후에 사람들이 어, 그 기록들을 보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사람들은 세포생물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이톨로지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멘델의 법칙에 이렇게 한 짝씩 오는 이 부모, 엄마로부터 하나씩 오고 아빠로부터 하나씩 오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이 광학, 그러니까 렌즈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을 봤어요. 특히나 뭐 성게알이라든지 뭐 메뚜기 알 같은 메뚜기 정자, 뭐 성게 정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 생식세포가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보기를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생식세포가 나눠지고 수정이 되고 하는 모양이 마치 맨델이 얘기했던 이런 그 분리의 법칙에서 설명했던 입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광학이 발전했던, 그러니까 뭐 니콘 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렌즈가 발전했던 그 나라들이 사실 독일이나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맨델이 당시에 썼던 독일어의 책들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접하고 이 생각들로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맨델의 생각이 영국 사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 얘기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감수 분열의 과정, 그다음에 수정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이 맨델의 입자들이 어떻게 그 작용하는지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빠르게 펼쳐나가서 이제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에 있었던 월터 서튼이나 시오더 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제 메뚜기의 정자로부터 난자로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맨델이 당시에 얘기했던 이런 가설에 가까운 이런 팩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런 정자나 난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본격적인 미국 사회 내 분자생물학 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일종의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칙에는 이제 이 분리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이 각각의 알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유전자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둥그렇고 쭈그란 콩이 있고 둥그란 콩은 노란색이고 쭈그란 콩은 뭐 초록색이다. 만약에 얘네들이 둥그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노랗게 만드는 게 각기 다른 알릴이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이제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시행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이제 당시에 맨델의 실험에 있었고 이걸 이제 디하이브리드 크로스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 형질을 교배하면서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3대 1의 비율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제 9대 3대 3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이 분리의 법칙은 뭐 상당히 맞는 얘기에 해당을 하게 되나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그 반박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반박이 되는 거를 이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진 현상, 링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알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가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가지 알릴처럼 작동을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이 유전자라는 개념들, 그 다음에 하플로타입이라는 개념들을 생각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맨델이 주장했던 당시에는 염색체도 몰랐고 감수 분열도 몰랐기 때문에 맨델은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맨델의 마지막 법칙 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우성과 열성의 법칙이죠. 우성과 열성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나의 알릴이 다른 알릴보다 상위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릴들이 나타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B1이라고 하는 알릴이 갈색의 눈에 영향을 미치고 B2라고 하는 알릴이 이 파란색 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B1, B1이 만나면 갈색의 눈, B1, B2가 만나면 갈색의 눈, B2, B2가 만나면 파란색의 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B1, B2가 이렇게 서로 충돌을 했을 때는, B1의 할 일이, 그 형질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B1이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 너무나 쉽지만,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생각을 해볼 지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고 이 개념이 이제 영국 사회 내로 들어오면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책이죠. 아치볼드 게롤드의 인본 에러 오브 메타볼리즘.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초기에 그런 시도에 해당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아치볼드 게롤드가 여러 가지 그런 유전병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도를 보는 그런 방법들도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아치볼드 게롤드의 블랙 유린을 만드는 이 페니케토누리아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뭐 원 엔자임 원진 뭐 이런 이 프로테인을 생각할 수 있었던 개념들이 차후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또 분자 유전학을 갈 수 있었던 관통했던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델의 법칙이 어떻게 영국 사회 내로 들어오게 돼서 재해석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맨델의 법칙은 주로 이 사이톨로지스트들, 그러니까 그 광학을 이용을 해서 렌즈를 이용을 해서 현미경을 만들어서 세포를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네덜란드나 독일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덜란드 거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국과도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회 내로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영국 사회 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토론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톨로지스트,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독일의 사람들이 영국 사회 내로 들어올 때 180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영국의 메인스트림, 주류는 찰스 다윈의 생각이었죠. 찰스 다윈의 유전, 찰스 다윈의 뭐 종이기원 이런 것들이 주된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뭐 동유럽의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곳에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슨 3대1 말도 안 되는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예를 들면 영국에 있었던 윌리엄 베이트슨 같은 경우에는 그 맨델의 법칙에 쓰였던 책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시 실험을 합니다. 맨델은 틀렸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찰스 다윈의 생각이 맞지? 무슨 뭐 맨델의 법칙처럼 무슨 콩을 키운다고 3대1의 법칙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실험을 해보니까 3대1의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본 순간 이제 그 광적인 신도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윌hel름 조한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맞다.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 맨델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을 등장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윌리엄 베이튼슨 같은 경우에는 알릴이라고 하는 말을 등장을 시켰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대리유전자에 해당을 하게 되고 지네틱스라는 말도 만들어내게 됐죠. 그리고 베렐렘 조한슨 같은 경우는 지노타입,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술을 하게 됐고 휴고 데브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식물학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뮤테이션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뒤에서 뮤테이션 파트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휴고 데브리스가 뮤테이션이라는 말을 넣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비렐름 조한슨, 아니, 베이슨슨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남겼던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유전학을 배운다라고 할 때,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초 유전학을 배울 때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2024년까지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한 단어, 유전학의 한 단어는 결국에 알릴입니다. 그죠? 알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이 단어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금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들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알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텍스트북, 제가 보통 우리 고려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학 교과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데피니션들이 많습니다. The different forms of particular genes are called alleles.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유전자, 어떤 유전자의 각기 다른 형태를 알릴이라고 부른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저희 아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 과학 동화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아직 나 이제 나중에 크면 고등학교 가서 그 고등학교 교과서도 보겠죠. 여기 보면 유전자의 어떤 형태를 알리라 부르는 이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유전자랑 알리는 완전 다른 개념이고 이거를 서로 구별하지 못하면 지금의 유전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단백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센트럴 도그마에 작동하는 일종의 유닛이에요. 그죠? 단위예요. 알릴은 염기 서열상의 변화가 알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한 학기 동안 보통 이런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염기 서열의 변화가 알릴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 모든 걸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있죠. 알릴은 염기 서열상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변화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이제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한 멘델에 대한 얘기였고, 자, 이제 멘델에 대한 얘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멘델의 법칙이 맞다라고 하면 그 키라고 하는 형질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키가 이런 식의 분포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멘델에서 배운 거는 뭐 3대 1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키가 190cm가 뭐 예를 들면 1이고 뭐 150cm가 3이다. 이렇게 3대 1로 비율로 나타나야 되는데 인구 집단에 보면 이건 NBA 플레이어니까 좀 더 크긴 하지만 인구 집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로 키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맨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 관점을 가지고 바이오메트리칼까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4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요 하다가 만약에 50분 쉬는 시간이 되면 잠깐 멈췄다가 이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이오메트리칼 제네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처럼 19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The Height vs. P Debate라고 부릅니다. 키와 콩의 논쟁이라고 부르게 돼요. 1900년대 초에 있었고, 이게 왜 있었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델의 법칙이 동유럽에서 영국 사회로 들어갔던 게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였습니다. 그리고 맨델의 법칙, 맨델의 콩의 실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맨델의 실험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맨델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맨델 학파라고 부릅니다. 맨델리안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 맨델리안들이 이 당시에 주류로 있었던 그 찰스 다윈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오메트리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과 대립을 했습니다. 왜 대립을 했느냐? 바이오메트리션, 찰스 다윈을 따랐던 사람들은 맨델의 법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 뭐를 관찰을 했죠?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자연 집단 내에 개체들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인구 집단에 있는 영국 사회 내에 있는 남성의 키를 보면 남성의 키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사회 내에 그 성인 남성의 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키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식의 분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을 따랐던 바이오메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형질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맨델의 법칙을 따르는 맨델리안들은, 맨델 학파들은 형질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3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학파들 간의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싸움들, 이 관점이 충돌되는 싸움들이 존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키와 콩의 논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뭐 맨델의 법칙은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렌딩 이너리턴스 분포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의 관점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바이오메트리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마트리션은 주로 이제 찰스 다윈의 이런 그 블렌딩 이너리턴스 혹은 연속적인 분포에 대한 생각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렌딩 이너리턴스가
메카니스틱하게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그런 유전이 되는, 그러니까 이네리턴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 프란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따랐던 칼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어슨의 상관계수 얘기를 할 때 그 피어슨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 찰스 다인의 관찰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메트리션들은 기본적으로 맨델이 했던 생각, 그러니까 형질이라고 하는 건 퀀터테이티브하다, 양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컨티뉴스하다,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본 관점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프란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폴리메스, 박학자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찰스 다윈의 사촌에 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생각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하는 이런 관찰들을 했었죠. 이게 굉장히 좀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사람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 그냥 유전학만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박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이 관찰들을 데이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골턴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 그 회귀에 그 모태가 됐던 개념들도 이 사람이 처음에 고안을 하게 됐고, 우리가 기상청에 쓰이는 이런 날씨 예보 같은 것도 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 할 때 지문 등록하잖아요. 이 지문의 법에 대한 이런 그 수학적인 고찰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도 프란시스 골턴에 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뉴요커라고 하는 그 미국 잡지에 해당을 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이 사람에 대한 그 일대기를 다룬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런던 시내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그런 레이팅 같은 것들도 하고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내가 개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개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좀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수학적으로 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업적에 비해서 후대 과학자들한테 별로 기억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제닉스, 우생학을 거의 이 초창기에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환대받지는 못하고 별로 기억에 남지 않죠. 이 사람이 썼던 책, 이 내추럴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 유전에 대한 생각들, 이런 계측에 대한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옳지 못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우생학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본인이 했던 업적에 비해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기억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찰스 다윈의 그런 그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뭐 이거는 흔하게 우리 그 영국 사회 내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키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몸무게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팔의 길이 이렇게 펼쳤을 때 팔의 길이에 대해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결코 이형적으로 바이너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당시에 프란시스 골턴이 남겼던 책을 조금 더 이렇게 업데이트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모의 키의 평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키의 평균과 그 다음에 자녀의 키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키가 작으면 자녀도 작다. 부모가 키가 크면 키가 크다. 이런 식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작은데 나는 커요. 혹은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큰데 나는 작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측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선형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예측했던 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디스턴스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리그레이션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키만 가지고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뭐 몸무게도 측정을 하고, 팔의 길이도 측정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부모랑 자녀들 간의 이 표현형의 값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부모가 작은데 애도 작다. 부모가 큰데 애도 크다. 그러면 이런 이 키라고 하는 형질이 이렇게 포지티브한 선의 이
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측정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에 이제 감명을 받았던 칼 피어슨, 뭐, 이런 웰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후에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피어슨의 상관계수, R2,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학적인 개념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갈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콩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멘델의 법칙을 보고 콩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자연과학을 생각했던 사람은 콩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이 멘델 전에 이미 1875년도 때 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뭘 실험을 했느냐? 자기가 콩을 이렇게 딱 얻어가지고 그 콩을 7명 친구들한테 무작위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모의 콩의 그런 뭐 예를 들면 무게 아니면 뭐 여기 무게를 측정했죠. 무게를 이제 재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져가서 키운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자손 제너레이션의 콩의 무게랑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서 이 무게라는 것도 이 웨이트도 결국에 유전이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형질이 유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갈튼의 생각은 당시에 영국 사회내에 있었던 칼 피어슨, 월터 웰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 피어슨이 이후에 뭐 리그레션에 대한 뭐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라든지 뭐 콜레이션 방법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됐고 그다음에 월터 웰든 같은 게 바이오메트리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그 통계 잡지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바이오메트리션들은 이 멘델의 법칙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굉장히 공고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유전 법칙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게 그 멘델 법칙이 왔을 때 사람들과 굉장히 대립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칼 피어슨도 마찬가지로 그 걸턴처럼 여러 가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팔의 길이 이런 거 측정했었고 팔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책에 보시면 요 그림이 이렇게 김병만 아닙니다. 이 개그맨 김병만 아니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과학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뭘 또 측정을 했냐? 단순하게 부모, 자녀 이렇게만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이 사촌 관계, 그죠? 이 가족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서 보시면 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사촌, 뭐 팔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부모 자녀 간에는 50%의 유사도가 있다. 그죠? 시밀라리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사촌 간에는 25%가 있다. 육촌 간에는 뭐 12.5%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후에 우리가 가족의 그런 계수랑도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공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메트리션과 그 다음에 멘델의 학파가 각각 서로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1900년대쯤에 이제 키와 콩의 논쟁이 등장을 했고 이제 두 학파들이 대립을 하게 될 쯤에 이 두 가지 대립하는 생각이 봉합되는, 그죠? 소위 말해서 그 대연합을 이루는 그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와스를 이해하거나 지금 현대 유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이 인파이테스티말 모델이라고 하는 게 1918년도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멘델의 학파랑 그다음에 그 바이오매트리션 계측학파가 굉장히 그 대립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봉합을 할 수 있었던 모델이 1918년도 때 등장을 합니다. 그 이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파이나이테스티말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사실 이게 뭐 제가 뭐 제 관점에서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2016년인가 2017년 아무튼
16년, 17년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학회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지네틱스에서 아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지네틱스에서 그 벤자민 닐이라고 하는 지금 뭐 지와스 연구에서 굉장히 뭐 저는 약간 차세대 멘델 되게 그 중요한 그 유전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키노트 스피크를 했을 때 이 1918년도 때 인파이테스티말 모델에 대한 100년 후라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지금 이 2024년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지와스가 막 등장을 하고 그 대규모 유전체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100년 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강의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 인파이테스티말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1918년도 때 이 로날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도입을 하게 됐죠. 이 로날드 피셔, 여러분들 피셔 테스트 많이 하실 텐데 그 피셔 테스트의 그 로날드 피셔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이 로날 피셔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학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멘델의 유전이 실제로 어떻게 퀀터테이티브 트레이트 그러니까 계측학파가 주장했던 그 양적 형질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인파이테스티말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폴리제닉 이네리턴스의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애디티브한가, 어떻게 도미넌트한가에 대한 이 유전적인 팩터들, 알리엘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측 학파랑 멘델의 학파의 이런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로널드 피셔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로널드 피셔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싱글 로커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싱글 로커스 모델은 말 그대로 로커스라고 하는 건 이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 유전 변이가 발생한 위치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좌위라고 하는데 저는 좌위라는 번역어가 한 번도 어감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립유전자가 나타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싱글 로커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립유전자가 나타나는 위치가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알릴이 그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릴은 멘델의 알릴의 법칙을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멘델의 법칙처럼 이 모델 안에서는 이 A1이라는 게 있고 A2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에 작동할 수 있는 건 A1, A2가 이 위치에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멘델의 법칙과 하나 다른 게 뭐냐? 이 루널 피셔가 가정했던 건 뭐냐면 도미넌트 알릴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1이 도미넌트인지 A2가 도미넌트인지는 몰라요. 그죠? 이거가 일단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커스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트 혹은 애디티브한 경우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도미넌트하다라고 하는 건 맨델의 법칙에서 말하는 거고, 애디티브라고 하는 건 폴리제닉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싱글 로커스 모델을 바탕으로 이 로커스가 도미넌트한지 애디티브한지를 알아내자라고 하는 이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A1, A2가 이런 식으로 헤테로자이고스 형태로 나타날 때 표현형이 이 중간값보다 조금 더 높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A1 알릴이 A2에 비교해서 도미넌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1, A2라고 하는 헤테로자이고시 A1, A1이라고 하는 이 지노타입, 호모자이고스 지노타입을 가진 거랑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A1이 도미넌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표현형의 값이 이 A2, A2 호모자이고스랑 이 헤테로자이고스가 가깝다. 그러면 얘를 A2가 A1의 도미넌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만약에 A1, A2의 이 헤테로자이고스가 완전히 A2, A2랑 같거나 완전히 A1, A1 호모자이고스랑 같으면 이거를 컴플리트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각각의 상황들을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헤테로자이고스가 이 컴플리트 호모자이고스보다 더 큰 표현형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를 오버도미넌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에선 별로 찾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A1, A2 같은 이 헤테로자이거스 이 잡종이라고 부르는데 잡종이 이 A1, A1, A2, A2보다 훨씬 더 큰 크기나 R을 갖거나 이럴 때 오버도미넌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별로 뭐 그냥 일단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A1, A2 이 헤테로자이고스가 이 정확히 중간값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애디티브하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A1과 A2가 형질에 들어가는 기여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같기 때문에 이때는 이 로커스는 애디티브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피셔는 이 싱글 로커스 모델을 가지고 애디티브한지 아니면 앞서 봤던 이런 도미넌트한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미넌트하다라고 하는 건 맨델의 법칙처럼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 거고 애디티브하다라고 하는 거는 3대 1의 비율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싱글 로커스 모델에서 애디티브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로널드 피셔가 어떻게 맨델의 법칙이 키와 같은 양적 형질을 설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로커스도 싱글 로커스예요. 싱글 로커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맨델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A1, A2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도 도미넌트 할 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디티브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로커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지노타입의 종류는 뭐 우리가 배웠듯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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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A2, A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 조합이 몇 개죠? 한 개, 두 개, 한 개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A2가 A1보다 도미넌트 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지노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형질의 비율은 3대 1로 나옵니다. 그죠? 이 맨델의 법칙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우선과 열성을 모르고 애디티브하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키로 생각을 해볼게요. 키를 결정하는 알릴이 하나의 로커스에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로커스가 키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 키의 분포가 애디티브를 따른다라고 하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날 겁니다. 150cm, 170cm, 190cm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건 아닐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로널드 피셔가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요. 뭐냐면 하나의 로커스가 아니라 두 개의 로커스, 두 개 로사이가 작동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A1, A2가 있고 B1, B2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들이 있습니다. A1, A1, B1, B1, A1, A2, B1, B1, A1, A1, B1, B2 이런 식의 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들을 만들어서 인구 집단 내에 계수를 해보면 1대 4대 6대 4대 1이에요. 키라고 생각하면 150cm, 160, 70, 80, 90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의 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로사이가 작동을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 가지의 로사이가 작동을 한다. 세 가지의 이 우리 염색체 안에, 우리 DNA 안에 세 가지 위치가 이걸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비율이 1대 6대 15대 20대 15대 6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뭔가 이렇게 더 조합이 많아져요. 여섯 개, 일곱 개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키도 일곱 개 조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몇 개의 염기 서열이 있죠? 30억 개가 있습니다. 이 30억 개의 위치에 이 조합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30억 개 위치에 이렇게 세 가지 로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30억 개 로사이가 다 관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30억 개가 다 여기에 조합이 되면 이런 조합들보다 더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 보고 있는 키의 분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의 로사이를 더하면 노멀 라이크 디스트리뷰션, 그죠? 정규 분포에 가까운 우리가 키를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분포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그래. 그럼 키라고 하는 건 우리 30억 개의 염기설, 이 DNA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로사이들이 기여하는 거구나, 이게 조합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널드 피셔의 생각이 후대까지, 지금 유전체 연구를 할 때까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훅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키가 몇 센치이신가요? 저는 건강검진을 하면 키가 171.4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171c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 키는 171.4cm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제 키는 171.43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숫자로 갑니다. 저랑 같은 키를 가진 인간은 전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측정을 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측정을 하면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까지 들어가면 같은 키를 가진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30억 개라고 하는 유한의 숫자를, 그러니까 한정적인 숫자죠. 이 숫자를 아무리 조합한다고 한들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 보는 그러니까 완전히 연속이라는 건 없죠. 연속의 표현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위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쵸? 물론 로널드 피셔가 이때 염기 서열이 몇 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때는 DNA를 몰랐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는. 근데 로널드 피셔는 그런 거를 염두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표현형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비유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키라고 하는 건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는 영양 상태, 얼마나 잦는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요인들은 굉장히 스토캐스틱. 이게 저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확률적인 그런 발생입니다. 그쵸?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비유전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건 굉장히 확률적인 행운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숫자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피셔는 이런 식의 형질의 분포, 그러니까 바이오메트리션이 설명하려고 했었던 연속적인 형질의 분포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비유전적인 요인까지 던져졌을 때.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전적인 요인들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 보는 키, 몸무게, 팔의 길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원만한 분포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뭐라고 불렀냐? 파티셔닝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파티셔닝 베리언스. 파티션이 뭐죠? 여러분들 오피스에서 파티션, 구획을 나누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파티션 나누죠. C 드라이브에 뭐를 D 드라이브로 보내고 뭐 이런 거를 나누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형질의 총량 안에는 그 형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각각의 다른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요인들을 구획하는 그 단위가 무엇이냐? 유전적인 요인에서는 additive factor,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런 로사이들이 조금씩 기여하는 거다. additive factor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맨델의 유전처럼 우성과 열성으로 도미넌스하게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additive factor나 도미넌스 팩터들이 서로 교합을 해가지고 시너지스틱하게 1 더하기 1이 3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에피스타시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유전적인 요인들, 인바이런먼탈 팩터가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표현형의 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구 집단에서 보는 누가 키가 크고 작고, 혹은 누가 똑똑하고 뭐 그렇지 않고, 혹은 누가 뭐 당뇨가 되게 심하고 인슐린의 그런 것들 테이크가 굉장히 심하고 덜하고 이런 모든 표현형에 대한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들의 어느 정도와 환경적인 요인의 어느 정도랑 그런 것들이 교합하는 어느 정도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100년 전에 인파스티말 모델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100년이 지나서 유전체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멘델의 유전과는 다른 지점이에요. 멘델의 유전은 이후에 그 엔자임에 대한 것들도 밝혀내게 되고 센트럴 도그마도 밝혀내게 되고 제한 요소가 1970년대 때 들어오면서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멘델의 유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 유전학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 폴리제닉한, 파티셔닝한 이런 내용들을 엠페리컬하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10년도에 들어서나 비로소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100년이 지나서 사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질을 봤을 때 그 형질이 얼마만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가. 이게 바로 헤리타빌리티. 우리가 유전력이라고 하는 얘기죠. 뭐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뭐 이렇게 헤어샵 같은데 이발하러 가면 그 미용사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 친해지다 보면 나중에 뭐 직업이 뭐세요? 뭐 요즘에 바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아셨던 분, 뭐 제가 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무슨 과학을 연구하냐? 그러면 뭐 저 유전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대머리는 유전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한두 문장으로 끝날 수가 없죠. 그냥 대머리는 유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머리는 어떻게 표현형을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유전적인 요인이 들어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이코토모너스하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만큼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제네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조금 더 세련되고 좀 포괄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셔닝 헤리타빌리티처럼 이렇게 에디티브 팩터가 들어가고 도미넌트 팩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뮤테이션의 개념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질환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하게 나타난 게 질환 안에서의 되게 다양한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네틱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논문을 보시면 특히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genetic architecture of 뭐 type 2 diabetes 뭐 제2당뇨의 genetic architecture는 무엇이냐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자폐를 연구하고 있는데 genetic architecture of autism 그래서 뭐 자폐의 뭐 genetic architecture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나의 진단명으로 레이블을 달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다양한 유전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디티브 팩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디티브 팩터는 없고 도미넌트 팩터만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환자가 어떠한 서브타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구하는 측면으로 이제 유전체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위해서 제네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유전학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유전이냐 아니면 뭐 환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전은 뭐 네이처, 그 다음에 환경은 너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섹스피어의 멤피스트에 나왔던 그 대사를 프란시스 골턴이 그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책에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악마여, 뭐 타고난 본성을 거스를 수 없구나 이런 대사인데요. 이거를 이제 매트 리들리가 본성과 양육이라고 하는 과학 대중서에 가져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 때문에 뭔가 유전학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유전학을 연구하는 건 결코 형질이 다이코토미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들어가고 유전도 마찬가지로 다이코토미 하지 않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대 유전학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머리는 유전인가? 이건 잘못된 질문이고 얼마만큼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대머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요? 이게 이제 100점짜리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형질이나 질환은 폴리제닉 모델을 따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유전자나 알릴이 100%의 피노타입을 결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폴리제닉을 따르는 경우들에는 굉장히 많은 알릴들이 조금씩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폴리제닉 형태로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특히나 의대에서 더 그렇긴 한데, 우리가 흔히 뭐 질환을 모노제닉이다, 컴플렉스 디지다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게 유전 체험과 점점 되면 될수록 이게 더 밸리드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변화돼야지 현대 유전학을 조금 더 포용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약간 좀 급진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면 다운 증후 같은 경우에도 뭐 21 트라이소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다운 증후도 굉장히 분명한 어떻게 보면 모노제닉 팩터죠. 하나의 유전적인 요인이 결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이 등장을 합니다. 왜 표현형이 등장을 하느냐? 그 트라이조미가 나타나는 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혹은 그것 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폴리제닉 백그라운드가 그것들을 모디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에콘드로플라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외소증 같은 경우에도 FGFR2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유전자의 하나의 위치에 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에콘드로플라시아로 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키가 정확히 90cm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키는 굉장히 그 안에서 분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포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FGFR2 뮤테이션이 갖고 있는 스토캐스틱한 디벨롭먼탈 효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FGFR2 외에 갖고 있는 또 다른 모디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폴리제닉하게 접근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예,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제네틱 아키텍처나 폴리제닉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양적인 데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